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네. 되는 거 아니냐. 된다. 제가 1차적으로 보는 시기는 2030년입니다. 딱 10년 뒤에 건설회사 숫자가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주택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무주택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뭐 2022년에 거의 뭐 이제 고점 대비 막 40%씩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50% 그래서 빠졌죠, 예, 정도는. 네. 반토막 난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일본처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셨거든요. 된다. 된다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벌써 결론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왜냐하면 작년만 네. 해도 될 거다, 될 가능성이 90%다 이랬는데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예요. 네. 시기의 문제인데 시기. 제가 1차적으로 보는 시기는 2030년입니다. 2차로 빠른 시기는 3년 안에 느낄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 우리 그 적정 1년의 주택 공급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막 인구 늘어날 때 50만이었어요. 지금 인구 좀 주니까 35만이거든요. 네. 1년에 전국의 공급량 적정. 35만을 준 게 최근 5, 6년이에요. 근데 40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50만, 55만까지 갔어요. 우리가 1990년, 2000년 전 초까지 이때까지. 줄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줄었죠. 네. 줄었네요. 그러면 주 고객이 누구죠? 결혼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하나 더 가져가잖아요. 네. 빠져가지고. 그전에는 다자녀일 때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집도 그냥 그대로 있고 집이 하나 더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씩 막 필요했는데 지금 35만으로 가이드를 가고 있는데 한 40만치 공급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상은 한 40만 돼요. 비슷해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요. 12, 3만으로 줄어버려요. 여기서 포인트를 가셔야 돼요. 네. 이 시장에서 신규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상 수가 12, 3만을 준다? 그러면 수요가 없어지는 공급량이 거네요. 20만이면 충분하겠다는 얼핏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의 건설 회사 중에 일본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이 버블 터지고 건물 안 질 것 같지만 다 진다 그랬잖아요. 네. 반은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건설 회사 숫자하고 딱 10년 뒤에 건설 회사 숫자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 걔들의 인구 감소 속도보다 우리가 지금 더 빨라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로 좀 판단돼요. 네. 다만 더 추가되는 안 좋은 팩트가 있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요. 전 세계 파이낸셜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몇백 페이지짜리. 그중에 한 1, 20페이지가 동아시아 보도예요. 거기에 너무 상세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재작년 5월이었죠. 재작년 5월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우리 막 집값 폭락이 직전에 나온 게 뭐였냐면 한국, 일본과 똑같거나 더 심할 수 있어라는 기사였어요. 일면 기사. 5월 16일로 기억해요. 재작년. 이코노미스트의 일면에 나왔다니까요. 일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데 전세 대출이라는 비하인드까지 있다. 한국은. 그래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한국 부동산 투자 조심하라잖아요. 네. 거기서 충격적인 대목은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은 유모차가 팔리는 비중에서 신생아용 유모차보다 반려견 유모차가 팔리는 양이 더 많은 이상한 나라다. 맞아요. 라는 게 거기에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와. 뭐 팔리더라고요, 제가. 네. 그 얘기 뭐냐면 더 팔릴 수도 있는데 출산율이 최하라는 게 최하죠. 아는 상태에서 이게 붙으니까 네.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기다 또 하나 위에 특이한 게 설명에 반줄 있고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모병제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갖다 딱 쓰면서 한국의 군인 숫자가 몇 년도에 50만 명, 몇 년도에 60만은 옛날 얘기인 거예요, 이미 벌써. 몇 년도에 40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줄는 게. 모병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군 얘기도 막 써있고 그래요. 그 얘기를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 뉴욕타임즈 보고서를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딱 봤을 때 한국의 주택가격이 약간 과부하 걸렸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들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는 다른 팩트인데 어느 구독자가 소득이 7만 불인 나라에 산대요. 네. 근데 거기 미국은 특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 레벨은 아니잖아요. 미국 GDP가 여러분 27조 달러입니다. 우리 2조 달러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10대 강국이라고 이렇게 오버부팅하면 안 돼요. 중국하고 일본 애들이 웃어요. 직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그런 거죠. 우리 7만 불인데 소득이
이 나라 집값이 좀 높다 하면 10억이 되는 거야. 높다 하면. 근데 한국은 반값인데 집값은 2배야. 그렇죠. 도대체 한국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해외에서 걱정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랑 연결드리면 한국에 일본식의 버블이 온다 안 온다 안 올 거다 그러지만 누구나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매일 책을 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연결해 보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와야 정상이구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애를 많이 낳아도 되겠다. 내가 아빠가 계산을 해보니 네. 30년 뒤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시장이 올 거다. 네가 젊을 때 우리나라에 폭등기를 겪었는데 암만 해도 갑자기 이민 세대가 한 1,000만 명 오지 않는 한 계산이 안 나온다. 단 서울은 수요가 많아서 특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딴 나라보다 좁아서 도로하고 GTX 이런 거 놔지면 다 10분, 30분 거리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많아요. 서울도 못 버틸 거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 집사정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더니 네, 일단 뭐 대충 듣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암만 계산하면 암만 사람이 봐도. 안 나와요.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부정적이거나 좀 팩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시스템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 갑자기 제2의 부흥기를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돈을 네, 많이 벌고 소득 분배가 많이 되고 여기서 우리나라 집값이 3년 안에 조금 약간 조정을 크게 겪으면 그 다음에 다시 부동산에 뛸 때가 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없으면 뒤에 꺾이겠죠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제 의견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앞으로 집값이 좀 하락한다. 하락이 아니라 정상화. 정상화에 정상화라고 정정할게요. 네. 정상화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다고 하면 네. 지금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주택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한번 자, 해줘보세요. 무주택자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아기가 초등학생에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지역별로 우리가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인천의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송도 일대는 한때 5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40% 선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사는 분이에요. 그러면 불과 4년 전에는 거기가 10억이었던 게 지금 5억, 6억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편익비용과 기회비용과 행복지수를 생각할 때 4억 떨어질 거 기다리는 건 바보죠. 같이 가족과 즐기고 그 열정으로 돈을 더 버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무리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역으로 나는 이 지역에 사는데 가격이 버티고 아직도 안 내려왔어. 그리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 이러면 생각을 아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제를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목표를 수정하는 거죠. 나는 그럼 여기 값이 고차가 될 거라고 판단되면 내가 이 집 마련 시간을 1, 2년이 아니라 5년, 7년 내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미리 보세요, 준비하죠. 여러분. 미리. 네, 미리 준비해야 알지. 준비도 네. 안 하고 그때 가서 보세요. 우리가 전세 들어있다가 갑자기 집값이 50% 내려왔어요. 전세 돈을 빼서 살 수 있는데 못 빼면 못 사잖아요. 못 사죠. 준비 안 하면. 그럼 그 네. 사람들은 뭐 월세를 준비한 사람은 사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저 집이 좀 내려갈 것 같고 바로 들어가야 되고 날짜 계산이 있잖아요. 2년 이런 거. 네. 그러면 2년 안에 저 집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월세로 사시다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갖추셔야겠죠. 네. 이 지역은 3년 뒤에 5천 세대 대단지가 들어와. 그러면 3년 뒤가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확 쏟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서 네. 1년 더 살고 그때 사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웬만한 분들 빼고 자산가들 중에 여유 있는 유동성 있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2019년, 20년, 21년도에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많이 유동성도 좀 어려운 분들 또 많아요. 요새 아시는 것 같이 전세 보증대출 한도가 또 아시는 것 같이 좀 감소됐잖아요. 126%요. 네, 예전에 공시 150%였어요. 가격이. 공시 네, 가격이. 그러면 그러니까. 공시가가 보통 60에서 70%인데 그럼 예전에는 갭 투자의 개념이 돈을 안 들여도 전세를 놓고도 했는데
지금 그거를 돈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니까. 사실상 전세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근데 전세가 하락 효과에다가 전세값을 또 내줘야 돼요. 네, 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개는 내 돈으로 잘 해서 샀는데 이걸 알고서 갭투자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돈을 내줘야 되니 여기서 또 펑크하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30에서 50%는 정리를 하시면 유동성이 확보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장기간 최소한 5년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 자산 플레이 된다라면 유동성을 줄여서 가시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설마 오를 거야라고 기대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 잃습니다. 다 경매 나갑니다. 이거는 2008년도, 1998년도 똑같았어요. 네.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아니야,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도리어 더 공격적으로 막 갔다가 아시잖아요. 네. 다 물려요, 다. 다 못 빼냅니다. 그냥 다 아웃이에요. 손 들고 나와야 돼요. 도미노처럼 연쇄반응. 네. 예.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주택자분들은 본인의 자산 관리와 레버리지 상태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조금만 자본 수익에 대한 수위를 낮추시면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유동성 확보가 되니까 그 계산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예. 무주택자분들은 절대 부부간에 네. 뭐 신랑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맞벌이든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결혼을 왜 했죠? 행복하게 살려고.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놈의 그깟 집 때문에 보면 은근히 많이 좀 싸워요. 의견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애들 앞에서도 다투고. 네. 그때는 초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아, 텐트에서 사는 있더라도 내가 이 여자랑 이 남편이랑 산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다라면 그렇죠.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좀 희망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셀프 퓨처 셀프 이 책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출판사에 의뢰받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한테 네, 네. 또 유주택자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서 공공분양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좀 저렴한 게 나오니까 공공분양은 또 대출도 좀 많이 해줘요. 저리로. 그리고 신생아론도 좀 활용하시고 그때마다 무주택자분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어떤 정부든 간에 좋은 정부든 나쁜 정부든 무주택자를 위해서 상품들을 만들어요. 그걸 좀 공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빅톡 TV 보시면서 딱 캐치하시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분양 휘둘려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 보고 막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지구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봤자 이만큼 안 올 거고 내리면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좋은 날 기대하시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난 방송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초고층 살면 건강에 해롭다. 네, 라는 해롭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했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일본의 논문은 예전에 나왔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유명한 박사님들이 뭐 한대 임상적을 한 게 아니라 한 초고층 건물의 주민들을 막 4, 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데이터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한 것이 결론이 뭐냐. 수면 건강 상태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30층 이상일 때 더 심해지고 40층 이상은 더 심해지고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수면의 어떤 충족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건강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산율이 딴 데 2배예요. 똑같이 임신했는데 고창으로 갈수록 유산율이 많아져요. 그걸 이분이 5년인가 10년 한 자료를 제가 젊을 때 봤어요. 젊을 때 봤고 우리나라 이제 초고층이 요즘 생겼잖아요. 초고층이 생긴 지 한 10년 돼가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2개 봤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결과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네. 학생의 이 집중도라고 하죠.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집중도 체크를 한 거예요.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냥 땅에 서 있는 게 안전한가요? 높은 데 그건 뭐 상식적이잖아요. 높은 데서 잠을 잔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밑에 부력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밑에 지하수 같은 게 그러잖아요. 네. 건축을 할 때 콘크리트 집안 지지대 있을 때 밑에 부력 구간을 둡니다. 약간의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가 안 흔들리고 있으면 왜 뭐라 그러죠?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아, 약간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낙낙하게. 대부분의 건축 건물들은 네.
미세한데 엄밀히 보면 한 30에서 50cm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부러진다?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나 봐요. 그런 게 공법이 투입된 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충을 할수록 약간의 흔들림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을 한번 치면 중요한 건 뭐 예전에 서동기 박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그건 영원히 그걸 끝이고 다시 재건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폼은 나는데 네. 젊을 때 한 몇 년 엄청날 때 이때 5년 10년 사는 건 괜찮은데 장기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네. 그리고 선진국들이 왜 그걸 주거용으로 고층을 잘 안 짓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네. 프랑스도 그렇고 다 해보니까 이게 안 좋거든요. 고층이. 근데 우리는 고층이 자꾸 왜 개념이 나오냐면 재건축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개념으로 가니까 이게 개발 논리다 보니까 그런데 네. 주거 개정용으로 생각하면 일부 이제 랜드마크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분명히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문제. 거기 사람 부시는 살고 순간 있는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좀 진중하게 다시 한번 초고층에 대해서 그 반포 주공분들처럼 압구정도 제가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압구정도 네. 70층 넣었다가 그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 압구정동에 딱 이제 그 정비업체 그 설명을 간 분이 70층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대요. 근데 건설회사도 나오고 네. 부장급, 상무급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김상무 그만해. 그게 뭔 소리냐면요. 거기 압구정에 계신 분들이 다 그 현대건설 뭐 건설회사 사장 회장 지내시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가지고 라는 썰이 있습니다. 팩트는 아닙니다. 그만해 김상무. 너 그만해라 센데요?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초고층의 단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압구정 분들이 그게 좋다라면 안 하겠어요. 하지 말래도 먼저 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네. 초고층이 연애하고 여행 가을 땐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은 꼭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